오늘은 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배울 텐데요. 개구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에 뒤에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개구부 먼저 문하고 창으로 나눌 수 있죠. 뒤에는 유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개구부라는 것은 이제 벽체에다가 구멍을 뚫었을 때 건축에서는 개구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하고 창을 다 합쳐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조체에서 주로 쓰는 말이죠. 골조를 만들었는데 거기 개구부가 뭐냐,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냐, 벽체에 뭐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랬을 때 그 구체벽에서 구멍을 뚫으려면은 그 위에 있는 구멍 위에 있는 하중을 양옆으로 좌우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일종의 보가 필요한 거죠. 개구부 위에 걔를 인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 상인방이라고 그러고 그 개구부의 아랫단에 있으면 하인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인방용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직선 부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게 없었을 때 예를 들면 조족조 벽체를 만들고 그러던 시대에는 아치를 쌓고 그랬던 거죠. 인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거 우리가 이미 봤던 건데 벽돌벽 그 조족조 벽에서 만약 그냥 인방이 없이 그냥 조족조를 하고 밑에 저런 식으로 이제 개구부를 뚫었다 그러면은 가만 놔두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있는 부재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밑에다가 인방이라는 애를 대주는데 오른편처럼 지금 린텔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상인방인데 보통은 이렇게 좌우로 조족조 벽일 경우는 좌우로 걸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만약 이게 좌우로 걸치지 않고 똑같이 개구부랑 똑같은 폭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면은 이 린텔이 역할을 못하고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위에서 무게가 내리 누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양쪽으로 거쳐 놓는다는 얘기예요. 목재 인방을 사용을 할 경우는 목재는 이제 공사장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예를 들면 벽돌벽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목재를 상인방처럼 위에 댄 다음에 위에다 계속 조죽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벽체 시멘트가 그 시멘트 몰탈이 다 굳으면은 그 목재를 다시 떼어내요. 그럼 벽돌끼리 그냥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거라고 생각되는 구간.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 실내 층고가 한 2.3m 되는데 거기에 문짝 높이가 한 2.1m거든요. 그러면 2.1m랑 2.3m 사이에 그 조죽존 한 200 두께 20cm 정도만 위에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자기들끼리도 그 시멘트로 해서 붙거든요. 하중이, 수직적인 하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20cm 정도 두께 되는 그 벽돌들이 위에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시멘트로 해서 접착 몰탈로 해서 자기들끼리 그 붙인 다음에 걔네 굳을 때까지는 밑에다가 목재로 인방 하나를 임시로 대주는 경우 그렇게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내에서 조적조 공사할 때. 그리고 철분 콘크리트로 하는 거를 많이 좋죠.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 철분 콘크리트를 미리 철근은 미리 이쪽에다가 심어놔가지고 일종의 프리캐스트 보처럼 인방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없어요. 대신 현장에서 그냥 타설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직접 짜가지고 직접 쓰는 거죠. 근데 제품화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비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왼편 위쪽에 사진 보면은 나무 목재로 해가지고 문틀을 짜는 건데 이 경우는 가설재 같지는 않고요. 왼 좌우를 이렇게 쭉 빼있고 여기도 이제 옆에도 문을 받아주는 부위도 이제 목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틀로서 그리고 문틀 상부에는
목조로 인방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죠. 지금 뭐 방문 설치 아까 그 실내 벽체, 조직조 벽체 얘기했는데 방문 그 틀이 이미 뭐 나무 재질 아니면 PVC 재질로 해서 겉에서는 보면 나무 같지만 저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재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떠받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가설재 목재를 떼고 한 20cm 정도의 그 벽돌벽을 그냥 자기들끼리 붙어 있도록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밑에는 저렇게 어차피 그 목문 틀이 있기 때문에. 오른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른편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진 프리캐스트 그 IC 인방 린텔을 사용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완성도 높고 깔끔하게 현장에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죠. 그 공장에서 뭐 폭 어느 정도의 그 인방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그 길이에 맞춰 가지고 뭐 철근을 저렇게 절단을 하고 붙여 놓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캐스팅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신 완성도는 현장에서 만드는 거랑 비교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뭔가 제품화시키기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에나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제품화시키면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금속재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아연조 주로 이제 아연도 강판인데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치장벽돌을 하는데 그거를 떠받쳐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방식이 이렇게 앵글처럼 C자 단면 앵글처럼 생긴 그 인방으로도 잡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 캐버티 트레이 같은 걸로 얘가 이제 또 금속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얘로 이 앵글 역할을 하면서 벽돌도 떠받치고 그리고 습기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잡아줄 수 있고 아니면은 철근을 이 벽돌 사이를 꿰뚫어 가지고 아니면 중공 벽돌처럼 미리 구멍이 있다면은 그 사이로 그냥 엮어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시멘트 여기다 사이사이 넣으면서 이 안에 완전 충진시켜 가지고 이체를 굳혀 버리면은 겉에서 보면 그냥 벽돌이지만 사실은 앵글 그 철근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일종의 굳었을 때는 인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형관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고 골광판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구멍이 송송 뚫려 가지고 있는 인방도 있고 그 경우 그냥 조족조 벽하고 그 0.5B 두께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금 그 시멘트 마감까지 했고 그 목문 틀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는 거고 이렇게 골광판 형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건데 캐버티 트레이인데 이것은 안에다가 단열재까지 충진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인 거네요.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건자재 시장을 보면은 겉에 마감재는 굉장히 민감하게 뭐 좀 만들어내는 단계인데 그 건물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요소 부위별 이런 제품이 아직은 없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좀 근데 만약에 저런 그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엔 다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그걸 만들기 때문에 하다못해 필리핀만 가도 우리나라보다는 건자재 같은 거 구하는 게 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라가 커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저런 거를 만든다 그러면 내수만 가지고서는 그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저걸 한다 그러면 외국 수출까지 생각을 해서 좀 넓게 바라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제품의 생산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국이 되게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계고부 아래에도 인방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약간 달라요. 상인방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하중을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
일종의 보 같은 어떤 구조적 성능을 갖고 있는데 하인방은 그게 아니라 주로 방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단면을 잘라가지고 창 밑을 통해서 상인방도 마찬가지로 방수 같은 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하인방 같은 경우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평적으로 흐르면서 안쪽으로 실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상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두고서 창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실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창 뒤에 있는 부분은 실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바깥쪽에 이제 더 방수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 실내 쪽은 마감 재질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단면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때 이게 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창문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창문 만약 치장벽돌 벽이 있는데 개구부가 있고 그 아래는 어떻게 돼 있나? 위쪽은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아마 위쪽도 그냥 벽돌이고 아래쪽도 약간 기울어지게 쌓은 정도 붙여놓은 벽돌 정도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로 이렇게 제품화돼 있는 부품화돼 있는 어떤 상세를 많이 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의 각부를 굉장히 섬세하게 다듬는 그런 기술이 이 과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한국에서 쉽게 제품을 찾아보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예요. 하인방 같은 경우는 그 단면을 잘라보면 일단은 여기 물이 톡톡톡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약간 바깥쪽으로 구배가 잡혀 있고 그리고 걔가 또 떨어져서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물 끊기가 아래쪽에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설치하기 전에 이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밑에다가 비닐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걔를 꼭 수평으로 물이 이걸 따라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접어줘야 돼요. 비닐을 까는 이유는 밑에 있는 조죽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얘를 수직으로 접어줘갖고 물이 수평으로 가다가 실내로 못 들어가게 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의 인방이라고 치면 실내 쪽의 인방은 이런 식으로 실내 마감벽을 이렇게 창틀을 따라서 삥 돌아가는 재질인데 주로 이제 목재로 가게 돼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실내 수장 공사라고 그러는데 벽 마감 공사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페인트 칠하든지 뭐 도배를 하기 그 전에 뭐 석고벽을 붙인다든지 이걸 수장 공사라고 그러는데 창틀 수장 공사할 때 MDF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탁하로 그냥 탁탁하고 하기 편하니까. 근데 MDF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지만 방수성이 없죠. 거의 종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분 다음에 조금 지나서 와보면 부풀어 와 있고 물에 담가놓으면 아예 해체가 되는 정도거든요. MDF는. 근데 이제 창틀 같은 경우는 결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MDF를 쓰려고 그러고 이거 뭐 습기 생겨가지고 안 좋다 얘기하면 여기다 페인트 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을 쓰진 않죠.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자 나면 다시 와서 또 그런 공사를 또 하고 또 하자 나면 또 와서 공사하고 그래서 돈 버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건축가로서는 적어도 저거는 MDF는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견고한 목재 뭐 합판을 쓰던 아니면은 코어 합판을 쓰던 뭘 쓰던 간에 이게 어느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용도인지 이해를 하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질 같은 거 상세를 그려주더라도. 캐버티 클로저는 이거 역시 없지만 지금 그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그럼 한국에서 저거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뭐 단열재를 자르고 뭘 감싸든지 뭐 해갖고 제대로 만약 상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제품이라는 것은 보다 간편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고 시공하기도 편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아쉬운 건데 헤버티 클로저라는 거는 이제 치장벽돌 쌓고 뒤에 공간이 있는데 걔를 준공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구체벽이 있잖아요. 그 준공 공간을 막아주는 거예요.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물이 또 그 준공 공간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얘가 그러면은 뭐 아까 우리가 하인방도 봤는데 상인방도 봤고 그럼 얘는 어디다 놨냐? 그 수직으로 세워서 그 계구부의 왼쪽하고 오른쪽을 막아주는 거예요. 수직으로 해서 준공 공간 쪽하고 연결되는 거를. 그리고 문설주.
되게 어색하죠. 많이 쓰는 말이 아닌데 영어로는 잼이라고 그러고 문틀의 이제 양측을 이제 문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단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상세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보면 왼편 위에 보면 이게 바로 캐버티 클로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단열재가 붙어 있는데 중공 공간을 이렇게 놔뒀잖아요. 지정벽돌하고 사이에. 근데 캐버티 클로저는 그걸 완전히 막아버려가지고 밖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좌우로 날개가 있어서 어 여기 약간 날개 부분은 얇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공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예요. 그래서 치장벽돌 위에도 살짝 얹혀져 있고 부채벽에도 살짝 얹혀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판판하게 구멍을 메꿔주니까 위에다 창 프레임을 올렸고 창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뒤에 있는 중공 공간으로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단열도 해주는 얘가 그런 캐버티 클로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캐버티 클로저가 있고 그 안에 실내 쪽에다가 지금 잼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하인방, 실내 쪽에 하인방 그리고 아래쪽에도 지금 캐버티 클로저 제품으로 아예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거기까지 보고 이제 창에 대해서 볼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떤 실무를 하기 전에 그 연구에서 실무를 해서 많이 달랐는데 한국 상황하고 많이 달랐는데 처음에 이런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학교 때 배우던 거랑 많이 내가 다른 세계를 접한다고 느꼈던 것은 창이면 창, 문이면 문, 그리고 벽하고 계구부가 만나는 부분 단면의 상세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어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건물의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디자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더러 건물의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상세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고려를 해줘야지 자기가 원하는 설계안이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학교 설계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창틀이 어떤지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리고 외벽에서 창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신경 쓰나요? 이면조차도 맨 마지막에 그릴까 말까 하는데 단면 정도 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은 하지만 그 안에서 벽이 어떻게 돼 있고 안에 내부 창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실무 단계에 가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거 없이는 제대로 된 현실에서 그 설계가 구현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래갖고 만약 건물을 짓게 되면은 성공적인 건물을 짓기 굉장히 어렵고 하자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건물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무할 때 가서 다시 쓸 지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지금 할 때는 잘 이야기를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 창을 생각해 보면 창이라는 게 밖을 바라보는 기능도 하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고 열었을 때는 이제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능을 보면 일단은 단열 기능 필요하고 방수 기능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예뻐야 되고 그리고 실내외 공기를 완전히 차단 아니면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역시 소음도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창은 보통 창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 창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라는 거는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문짝 비슷한 것인데 걔를 벽체랑 아예 붙어가지고 프레임을 역할해주는 바깥 창틀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얘는 움직이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방충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날벌레들이 꽤 많다 보니까 방충망을 항상 바깥쪽에다가 달게 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설계를 하면은 방충망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창호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을 때 가서 방충망은 기능 때문에 달게 되죠. 그래 놓고 방충망이 있는 유리랑 방충망이 없는 유리랑 외벽 건물 바깥에서 봤을 때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정말 유리니까 반사도 시키고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게 방충망이 하나 위에 지나가게 되면은 거무튀튀하고 전혀 유리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근데 그것은 디자인, 어차피 그게 결과이고 나중에 생겨야 될 부분인데 디자인할 때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방충망이 들어갈 창이라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아예 그걸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재질의 느낌. 그래서 방충망도 디자인의 일부가 되게 설계하는 게 맞는 걸 거예요. 근데 한번 아파트 창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방충망을 디자인에 이용한 건물이 우리나라에 하나라도 있는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머릿속엔 방충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좀 그 어떤 기능에 대해서 한국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구멍이 큰 구멍들이 아직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건 서양 건물들이에요.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서양에는 방충망이 있는 창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일본에도 모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학할 때 만났던 친구 같은 경우는 일본엔 방충망이 없대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잡지에서 봤을 때 일본 건물에 방충망 있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야 너네 우리보다 더 습한 기후인데 왜 방충망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방역을 예전에 엄청 꼼꼼하게 해가지고 아예 모기가 없대나요? 없다 그러던데 좀 믿지 못한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일본 모기, 뇌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게 일본 이름까지 붙었는데 지는 모기가 없다고 그런 건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디자인 굉장히 신경 쓰는 나라고 창호에 방충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서양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더 대부분 많기 때문에 창호의 개폐 방식이라든지 밖에서 봤을 때 모습이 한국하고 많이 다르고 그리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내부의 프레임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연대든지 이런 창호가 충분히 가능하고 요즘에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좀 이런 게 한두 가지씩 나오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얘네는 방충망 신경 안 쓰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지만 여기 굉장히 기계식으로 롤로 돼 있는 또 방충망이 있어서 얘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근데 방충망을 좀 쓰다 보면은 거기에 먼지가 꼬여가지고 한번 롤로 접혔다 펼 때마다 먼지가 팍 일어나면서 이게 열었다 닫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하게 보는 우리나라의 창문이죠. 반쪽은 주로 여다지로 하게 되고 여다지로 해야지 방충망을 건드리지 않아서 창을 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방충망의 2분의 1은 가리게 되고 창문을 열어도 2분의 1 면적만 환기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양은 이렇게 열게 되면은 100%다 환기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단면을 끊고서 이 창틀이 벽의 단면상에서 바깥쪽 가까이 가냐, 실내 쪽 가까이 가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는데, 벽 안쪽에 창이 놓일수록 방수하는 데는 유리해요. 하지만 단열에는 불리해요. 벽 바깥쪽으로 창이 튀어나올수록 단열에는 유리해요. 하지만 방수엔 불리하겠죠? 근데 건물 인면으로 봤을 때 내가 창을 좀 강조하고 싶다. 창 형태를 좀 생각을 해서 건물에 이렇게 개구부가 벽에 이렇게 구멍이 나듯이 내가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창이 벽에서 좀 움푹 들어간 것처럼 해서 입체감을 만들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디자인만 고려할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세의 문제가 뭐 있는지를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설계를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그 창틀의 단면을 미리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렇게 한다라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실무할 때 그 설계자의 태도랑 학교에서 설계할 때의 태도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실무할 때는 디자인을 외관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재료랑 여기 상세 같은 거를 한쪽에서 계속 머릿속을 풀어내면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틀하고 벽이 맞물리는 부분, 창틀 간 틈새 단면은 항상 계단식으로 꺾어서 직통으로 들어오는 빗물을 차단한다. 그거 이제 이따 보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단열, 그리고 트리클 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결로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디지털로 숫자까지 나오고, 온도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특허 제품으로 해서 대단한 무슨, 발명 제품처럼, 특화된 창문처럼, 해서 나와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것이고 그냥 모든 창호에 사실상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없어요. 대부분의 창호에 없어요. 얘는 우리가 결로를 배웠지만 결로가 창에서 제일 많이 생기기가 쉽죠. 왜냐면 겨울에 실내에서 제일 차가운 부분이 창이잖아요. 유리면. 그럼 유리면에 이 결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거를 방지시켜주는 방법은 그 유리면 표면에 공기가 항상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바로 그 유리면 위쪽에다가 재진 어떤 틈 하나를 만들어주고 걔를 열고 닫고 해줄 수 있게 한 게 트리클 벤트예요. 공기가 흐르면 정체만 안 되면 거기 결로가 생기진 않아요. 그게 트리클 벤트고, 자 이제 창의 위치를 단면상에서 봤을 때 바깥쪽에 오면 방수에는 유리 하나, 단열엔 유리예요. 보면은 벽 안에 있던 단열이 실내에 있는 단열하고 이렇게 완전히 벽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홀드 브리징이 나기가 어렵죠. 이렇게 실내 쪽으로 메스를 통해서 냉기가 들어오는 가능성은 차단이 됐어요. 하지만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빗물이 이 사이를 통해서 침투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어요. 중간쯤 되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된 거고, 만약 안쪽에다 쓱 들이밀게 되면은 단열이 이 부분에 창틀이 어딘가 딱딱한데 맞물려야 되잖아요. 이 코너 부위랑 맞물리면서 이 단열 연결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벽하고 달리 위에다가 단열재가 충진이 돼 있는 앵글 같은 거를 갖다 떠받쳤어요. 그래서 홀드 브리징을 막아주려고 단열재를 여기까지 밀어넣은 거죠. 근데 걔가 딱딱하지 않다 보니까 앵글 쇠로 짜고 그 안에다 단열재 충진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림자가 움푹 여기 많이 떨어지니까 인면의 어떤 계구부가 훨씬 더 강조돼서 보이겠죠? 그리고 얘가 바로 트리클 벤트예요. 창 위에 이렇게 째진 구멍.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대단한 제품 없이, 그러니까 이치는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 건데 얘가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직선으로 들어가면 밖에 바람이 불 때 휙 하니 들어가가지고 외풍이 결국은 실내로 들어오니까 실내가 추워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서히 공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꺾인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하나 싹 스치고서 유리면을 스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유리면에 결로가 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창호 같은 경우는 그 단열성을 중시하는 PVC 창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그 벽돌벽하고 거의 비슷한 그 레벨에다가 표면에다가 지금 창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위치했거든요. 그럼 그림자가 별로 안 생기고 이 재질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예뻐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창문하고 그 창틀 사이의 관계인데, 얘가 직선으로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Z자로 일부러 꺾어주는 거예요, 단면을. 그럼 이렇게 바람이 이 사이 틈새로 들어오더라도 직선으로 휙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죠. 이렇게 꺾여서 가니까 바람이 직접 들어올 일은 없어요. 어떤 저런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창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기 라이닝이 있어요. 털난 거 같은 애가 있거든요. 그게 창 틀을 따라서 쭉 있고, 만약 그게 없는 창이다 그러면은 그건 좀 옛날에 있던 창호고 좋은 창호는 아니에요. 한국에는 좀 부적합해요. 글로 창틀 사이에 들어오는 바람 같은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라이닝이. 그리고 비가 오면 창틀 안에 이렇게 요철이 있기 때문에 창틀이 특히 아래쪽에 우리가 여닫이 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창문 하나하나마다 창 문짝 하나하나마다 밑에 조그만 바퀴가 숨어져 있거든요. 기차처럼. 그리고 그 바퀴가 레일 위에 얹혀져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창틀은 그 레일을 단면상에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창호니까 여닫이니까 각 그 열마다 2개의 레일이 있어야 되니까 총 4개의 레일이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가 심하게 내리면은 그 높이만큼, 레일 높이만큼 물이 차겠죠, 아래쪽에. 그럼 어딘가에 창틀에 틈새가 생기면 그게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수가 필요하게 돼요. 여닫이창에서 레일이 있는 밑에 쪽의 창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레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바깥쪽으로 물이 빠지게 배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스팬드럴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커튼널을 이제 구획을 하다 보면은 밖에서 인면을 봤을 때 그 다 유리처럼 보이는데 그 슬라브 쪽에 지나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도 유리로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슬라브 단면 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리 유리로 막아봤자, 투명한 유리를 막아봤자 별 의미가 없죠. 뒤에 슬라브가 가까이 보일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천장 마감을 하고 천장하고 슬라브 사이에 뭐 배관 지나가고 그러면은 그 속에 그런 배관 지나가는 지저분한 것도 다 보이고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얘를 유리로 마감하더라도 백색으로 칠해하고 밑에다가 뒤에다가 마치 외벽처럼 단열재도 대주고, 그래서 일종의 외벽 판넬 같은 구간이 창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걔를 스팬드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할 때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해지는 게 편할 거예요. 나중에 갔을 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창틀의 여닫이 문에는 이런 식으로 털들이 쫙 라이닝이 돼 있죠. 그래서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얘가 막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소음도 막아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레일이 있으면은 여닫이 문에 레일이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빗물이 고이잖아요. 찰랑찰랑. 그래서 그거 빠지라고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멍을 통해서 또 누가 들어와요? 모기들이 들어오죠? 아니면 바퀴벌레? 그래서 이걸 또 막느라고 방충망을 또 여기 붙이는 방충망이 또 있죠. 별의별 신경 다 써야 돼요. 한국은. 누가. 그리고 얘가 바로 스팬드럴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 창틀 다 동일한데 여기는 투명하게 돼 있고 여기 유리 마감 맞잖아요. 이 반사되는 거 봤을 때. 근데 투명하지 않아요. 이유는 얘는 일종의 난간 높이쯤 되고 여기까지 다 투명하게 해버리면은 춥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기는 아마도 천장 그 공간이랑 슬라브가 지나가는 구간 같아요. 단면으로 봤을 때. 여기도 투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리로 마감하는 거 괜찮고 유리를 잡아주는 뭐 멀리언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커튼널 시스템으로 해서 마감 외벽 마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걔는 그 구간은 불투명한 재질로 밑에를 뒤를 칠하고 거기 기능적으로는 외벽처럼 단열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걔를 뭐 이 경우는 이 상세는 지금 쇠판으로 뭐 알루미늄 판넬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유리로 해 있고 그냥 바로 그 뭐 하얀색, 백색 무슨 보드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단열재가 들어가서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런 구간을 스팬드럴이라고 부른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의 종류를 한번 나눠서 볼 텐데 단창이라 그러면은 그냥 유리 창문이 한 줄인 거예요. 이중창이라는 것은 그 유리가 두 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열 때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 때 하나를 실내에서 딱 열고 열었는데 또 하나를 열어야 된다. 그건 이중창인 거죠. 단창은 한 번 열면 바로 그 외기가 나오는 경우. 자, 그러면은 왜 단창을 쓰고 왜 이중창을 쓰냐? 복층유리 이제 곧 우리가 배우겠지만 유리를 보면은 그냥 유리 한 겹짜리가 있고 약간 벌려져 갖고 두 겹짜리도 있고 요즘엔 세 겹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중유리 아니면은 뭐 복층유리 있으면 복층유리가 층이 많을수록 당연히 단열성이 좋겠죠. 그러니까 단창을 내가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법적인 열 관리율 같은 걸 지켜줘야 된다. 그럼 뭐 삼중유리를 거기다 껴서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연료율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럼 왜 이중창을 쓰냐? 단순히 뭐 그 삼중유리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삼중유리나 어떤 복층 유리를 낀 단창보다도 그냥 보통 품질의 단창을 두 겹으로 해서 이중창을 구성하는 게 연료율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중창을 쓰는 거예요. 방음 효과도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와우관도 이중창이죠? 단창 아니죠? 아마 이중창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중창을 써요. 고정창은 이제 유리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고정창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얘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 단창이고요. 여다지이기 때문에 이제 레일은 두 개지만 어쨌든 얘네가 하나의 어떤 그 레이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얘 열고 또 열어야지 된다 그러면은 그건 이중창이고 이중창이 열 효율이 되게 좋아요. 얘는 지금 둘 다 복층유리 썼죠? 유리가 이제 그 창문 하나마다 유리가 두 개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복층유리예요. 근데 복층유리의 이중창이니까 단열성 그리고 방음성도 굉장히 높겠죠. 이게 굉장히 흔한 어떤 우리나라의 유리창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서양인데 단창이고 뭐 모기장도 없고 그리고 열어도 전체 구간이 한 번에 확 열리니까 개방감도 엄청 좋고 어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이거는 왜 넣냐면 이 가운데는 이제 고중창이에요. 위에 트리클 벤트 있고 얘는 고중창인데 그러면 열리는 창하고 그냥 고중창 부위가 뭐가 다르냐?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리는 창은 바깥 창틀이 있고 그 안에 열리는 부분에 또 창틀이 따로 있으니까 창틀이 두 개 어떤 너비 두께가 되죠. 그래서 투명한 부분이 줄어들고 프레임이 되게 두껍게 나타나요. 근데 고정창은 바깥 창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프레임이 되게 얇게 나와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고려를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미닫이 창 같은 경우는 계급을 굉장히 넓게 잡아놔도 결과적으로 환기되는 면적은 2분의 1이고 또 어딘가에는 반을 가르는 프레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닫이 같은 경우는 마치 방문처럼 한 번에 힌지가 달렸고 쭉 열리는 거는 전 면적이 개폐가 되는 거죠. 2분의 1이 아니라. 그리고 그 힌지가 어디에 달려 있냐에 따라서 뭐 탑펑, 바텀펑 아니면 사이드펑 뭐 이렇게 나눠요. 어느 쪽에 힌지가 달려서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닫이를 써보면 장점이 있는 것은 뭐 제가 그런 거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또 특징은 문제는 건물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 지어두면 부서질 때까지 한 번도 외장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마치 지어놓자마자 한 10년 지나면 부서지기를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전혀 관리를 안 하는데 원래는 건물을 100년 이상도 쓰거든요. 그냥 조족조로 돼 있는 옛날 건물들 뭐 수백 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의 문제인 거죠, 건물에. 근데 이제 창도 마찬가지인데 여닫이 창의 장점은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 닦아본 적 있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바깥쪽을 닦아본 적은 거의 없겠죠. 목숨 걸어야 될 일이니까. 어, 근데 여닫이 창은 특히 안쪽으로 열리는 여닫이 창은 그냥 안쪽으로 연 다음에 닦아주면 바깥면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도 그 제품을 닦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연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tum새가 생겨서 손을 뻗어가지고 바깥쪽을 쉽게 닦을 수도 있게 돼요. 여닫이가 훨씬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피봇도 있어요. 문도 있고 창도 있는데 여닫이를 쓰면 되지 여닫이랑 비슷한 어떤 효과인데 왜 피봇을 쓰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지만 피봇은 일종의 창문이라기보다는 벽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봇을 하게 되면은 어, 벽이 원래 있던 어떤 벽의 한 구간이 벽의 그 어떤 위치랑 각도가 변했다는 어떤 공간적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 개방감이 더 뛰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피봇 창을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러면은 자주 여닫는 곳에 쓰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한번 열어두면은 그리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꽤 오랫동안 둘만한 곳에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힌지의 위치에 따라서 사이드헝도 있고 탑헝 그리고 바텀헝 있고요. 그리고 피봇 창문은 이런 식으로 피봇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루버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한국에서 되게 보기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창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개구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우리 키가 있고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있는데 창의 높이를 거의 천장
그 마감 높이까지 한 뭐 2.2나 2.3m까지 내가 그 디자인해서 뚫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랬을 때,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다지를 하게 되면요. 적어도 내가 쓰는 어떤 손이 닿는 높이는 저기 천장까지 닿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닿는 높이 아니면 내 눈 높이까지 하면은 이 창을 수직으로 반으로 갈랐을 때 아래쪽 창문에 해당되는 구간이 주로 내가 바라보는 구간이 돼요. 근데 그 구간을 반으로 가르지 않고 한 번에 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수직으로 열고 닫는 창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창을 쓰게 되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이미 반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걸 열어도 이쪽 부분은 더 유리가 한 4겹으로 겹치면서도 불투명한, 그리고 여기만 개방감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창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내가 열어서 쓴다라는 느낌은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2분의 1은 맞는데, 내가 쓰는 실제로 그 창틀의 좌우까지는 다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그 손이 안 닿는 곳이 약간 뭐 유리가 이겹으로 겹친다든지, 하지만 채광은 계속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방적인 느낌이 얘가 더 좋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좀 까다로운 창이에요. 하지만 서양은 오히려 이런 창을 쓰기 전부터 이 창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썼어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창보다는 이 창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건물의 어떤 인면에 있어서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만약 상품 개발을 한다면 이것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개발을 안 할 뿐이지,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자, 그리고 창을 봤을 때, 이렇게 여다지로 여는 창 같은 경우는, 만약 안쪽으로 연다 그러면은 그 하인방하고의 밑에 있는 창틀하고의 문짝하고의 상세가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빗물이 들어왔을 때 아래쪽으로 흘러갖고 다시 나가주고, 여기에 흐르더라도 얘가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튕겨서 나가게 해주고.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최소화시키는 거죠. 여기로 일단 들어오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물이. 그래서 대부분 바깥쪽으로 여는 여다지가 더 많고, 그래서 문 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열게 됐을 때 바깥쪽으로 열게 되면 상세가 훨씬 더 쉬워진다. 물을 막아내기가 더 유리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여다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타입,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했을 때 되게 오래된 어떤 수직으로 여는 여다지 상세죠. 그래서 인면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옛날 건물이니까 이렇게 세장하게 위로 깃달하게 나오는, 층고를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사이드헝, 탑헝이고 그랬을 때는 이제 윗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열리고 닫고. 자,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건물을 사용을 할 때 창이 열고 닫혔을 때 그게 랜덤하게 열고 닫힐 텐데, 그랬을 때 그게 건물에 어떤 인면의 변화를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창이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이 랜덤한 변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게 재밌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어떤 불규칙성을 강조하느라고 여기는 뭐 탑펑을 쓰고 여기는 사이드헝을 쓰고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랜덤한 패턴이, 이게 창이 이렇게 사선으로 유리면이 형성이 되는 게 수직 방향만이 아니라 그 좌우 방향으로 랜덤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피벗 창이고, 그리고 이건 루버 창이고, 이건 주로 이제 부엌 같은 데 많이 쓰는 창이에요. 그래서 피벗 창 같은 경우는 주로 큰 사이즈의 창에 개방감을 만들려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슬라이딩 폴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폴딩 창호라고 그러는데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 굉장히 넓은 구간의 그 유리면을 한 번에 다 접어가지고 개방적인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주로 가정집에선 쓰기는 어렵고, 카페 같은 데 많이 쓰죠. 왜냐면 방충망 때문에. 가정집에서도 쓰고 싶지만 저렇게 되면은 방충망을 달기가 불가능하죠. 슬라이딩 폴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주도 주택이 나오는데 거기에 슬라이딩 폴딩 도어를 써요. 그래서 그 건물이 되게 영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 그 창을 통해서 얘를 열었을 때 바다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슬라이딩 폴딩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지금은 옛날보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을 정도거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건축 시장 건자재의 어떤 제품의 종류가 되게 한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조금이라도 기존에 없던 것을 딱 소개를 했을 때 광고만 잘 하더라도 굉장히 큰 어떤 마케팅 효과라든지 상업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창호는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주로 업무용 건물에 많이 쓰고요. 여기서 아까 여닫이창 방충망 때문에 많이 안 쓴다고 그러지만 여기 롤로 돼 있는 그 방충망 끼워 넣어가지고 쓰게 돼요. 그럼 프로젝트 창을 해갖고 많이 쓰면 되지 않나 싶은데 가격이 많이 비싸게 나와요, 이 제품이. 그 철물이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업무용 건물에 커튼홀 설계를 좀 꼼꼼하게 한 오피스 같은데 주로 프로젝트 창을 쓰지 가정집 창에는 많이 쓰진 않죠. 그래도 요즘에 나온 아파트들은 좀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틸트 앤 턴이라는 조금 가장 복잡한 어떤 철물을 가진 창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써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자, 슬라이딩 폴딩 창 반접으로 돼 있고 이건 피봇 이건 프로젝트 프로젝트 창이네요. 자, 이게 슬라이딩 폴딩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쪽 면이 닫았을 때는 이게 한 4면으로 이렇게 쪼개진 창이지만 열었을 때는 완전히 그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되죠. 그리고 이건 프로젝트 창인데 원래 프로젝트 창은 이런 식으로 여는 게 프로젝트 창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을 닦기도 되게 편하고 이걸 보세요. 창틀은 거기서 시야에서 사라지고 열었을 때 100%가 열리고 닫았을 때도 100%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방충망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틸트 앤 턴이라는 것은 얘를 이렇게 닫고 열어서 사이드헝도 되면서 뭐 바텀헝이 된다든지 탑헝이 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힌지가 여기 그냥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힌지 부분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힌지 부분마저도 열고 닫힐 수 있게 독일 사람들이 개발한 어떤 그 창틀이에요. 그래서 틸트 앤 턴 창도 요즘에는 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써봤을 것 같고 프로젝트 창을 얘기했구나. 예, 시스템 창이 그 오피스에서 많이 쓰는 뭐 타펑이라든지 그런 게 조합이 돼 있는 창은 시스템 창으로 그래요.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고가고 그리고 다락창은 뭐냐면은 박공지붕에 이제 들어가는 경사진 창. 벨룩스 학생 공모전이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끔씩 참여하는데 벨룩스는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이고 얘네가 보통 천창 만드는 회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가 그런 어떤 그 천창을 주제로 뭐 자연광 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학생 공모전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쩌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 벨룩스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일종의 시스템 창호고 지금 가정집에 쓰였는데 한국에서 시스템 창호라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 다양한 방식의 창호가 조합이 돼 있으면 그걸 시스템 창호라 그런다. 큰 의미는 없고요. 얘도 시스템 창호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벨룩스 창호인데 얘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얘가 천창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품화돼 있어서 이게 아까 우리가 상인방도 배우고 잼도 배우고 하인방도 배우고 거기서 필요한 단열이라든지 방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다 그 문제를 쉽게 그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다 포함이 돼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벨룩스사에서 만드는 것은.
그래서 이 경사진 박공지붕에 이런 식으로 돌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쑥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벨룩스사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한 다양한 어떤 창문의 개폐 방식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 뭐 테라스처럼 밑에도 있어가지고 밑에는 뭐 난간식으로 해서 얘를 바깥쪽으로 확 밀어내면 얘가 난간이 돼서 얘를 여는 순간 일종의 돌출된 발코니가 지붕에 생겨버리는 효과가 나는 그런 제품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천창을 이제 볼 텐데 천창 역시 한국에 제품이 별로 없다. 일단 그걸 이제 단서로 두고 시작합시다. 천창을 그럼 왜 없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선호하는 주거 유형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지붕, 다락방 같은 거, 최상층 지붕이 있는데 밑에서 살 일이 별로 없죠. 최상층의 산들, 거기에 평지붕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이제 보통 집이라 그러면은 지붕이 있기 마련이고 대부분은, 한국은 또 아니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박공지붕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주택일 경우는 최상층을 쓸 때 천창이 되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자의 어떤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천창은 되게 용도가 많고,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건물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골광판 형식의 지붕이 있는데, 그 골광판하고 딱 그 매치가 되게 투명한 UPVC로 돼서 나와 있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경사 지붕에 유리 천장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평지붕에 해당하는 사용하는 천창도 있고, 아니면 콘크리트 판석에 유리 블록을 박아 놓은 어떤 바닥에 들어가는 천창도 있어요. 이거 왜 쓰냐? 그러니까 평지붕 같은 데다가 얘를 하면 그 위로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그 아래층에서 자연 채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공장 같은 데다가 한국에서는 이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창고 같은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지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팬도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채광을 하려고 그 천장의 일부 구간을 이런 식으로 그 투명한 PVC 재질의 골 단면을 지닌 것으로 채우죠. 여기를 채워가지고 자연 채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통 이런 어떤 유리 천장을 만약 하게 되면은 상세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경사를 따라서 빗물이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빗물이 특히 아래쪽에서는 그냥 타고서 하다가 그냥 지붕 위로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그 용이하고 편한 상세예요. 그러려면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아래 지붕이 있으면 그 위에 약간 겹치도록 유리 천창면이 지나가도록 해주고, 약간 높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물이 똑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되게 없죠. 반면에 여기 위에 부분의 상세는 그 지붕재라든지 플래싱 같은 게 차라리 올라와가지고 유리면을 어느 정도 위에서 약간 덮도록 해주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빗물이 오다가 유리면에 주르륵 흘러가지고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고, 만약 유리랑 유리가 만나는 부분이 천창에 생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인트 부분에 캡을 씌우든지 해서 빗물이 이 조인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신경을 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일종의 랜턴 같은 그 조명 랜턴 같은 옛날식 랜턴, 이걸 실제로 랜턴형 천창이라 그러는데 옛날부터 있던 어떤 천창이에요. 서양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출형으로 해가지고 유리로 지붕도 짜고 약간 튀어나오게 해서 하면은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옆에가 만약 열리는 거다. 타펑을 해서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이제 대류 현상으로 해서 이 안에 온실 효과 때문에 이제 더운 공기가 쌓일 텐데 여기를 딱 여는 순간 위로 올라왔던 더운 공기들이 쫙 해서 나가주는 구조 효과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창호가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상세를 보면은 빗물이 이 안쪽으로 이 틈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캡도 씌워주고, 그리고 얘가 일부러 처마처럼 빼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빗물이 최소화되도록 바깥쪽으로 그냥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상세를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PVC로 해서 투명한 PVC로 사출해서 사출일까? 사출로 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지고 나온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와셔로 고정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지봉이죠. 도움 형태로 돼서 자연체가 되고 여기 아예 요거 이렇게 업스탠드라고 그러는데 평지봉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단열재까지 충진이 돼 있는 그런 상세까지 포함된 어떤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평지봉 아래 공간에 자연체 강화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던 것인데 제가 최근에 몇 군데서 봤어요. 그게 수입산을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만들었는지 아직 제품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품 광고를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어떤 제품이에요. 만들기가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유리블럭하고 같이 콘크리트판을 캐스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용이하게 쓸 수가 있어요. 평지봉에서 자연체험도 하고. 자, 재료별 분류를 볼 텐데, 목재창 있고, 뭐, 금속창이 있고, 주로 이제 한국에서 금속창이 있다면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쓰고, 스테인레스를 쓸 수도 있겠어요. 가격이 좀 높고, 목재 같은 경우는 전통 창호도 다 목재였잖아요. 근데 전통 창호를 지금 요즘 건물에 쓸 수는 없었고, 전통 창호 하면 우리는 이제 창호지에 붙은 창호를 떠올리니까 그게 도저히 쓸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 전통 창사를 패턴을 갖고 있고, 그 안에 복층유리 쓰고, 그리고 실제로는 PVC 재질로 돼 있는 그런 제품도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옥에 쓰죠. 요즘에 짓는 한옥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건 서양의 이제 목조 창호인데 오른편에 있는 사진.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수직으로 열고 닫히는 미닫이의 상세예요. 그러면 얘를 수직으로 열었을 때 이게 무거운데 창틀이 어떻게 공중에 매달려 있나 고정시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가 이제 실로 연결이 돼서 이 창틀 뒤에 쇠로 돼 있는 추랑 얘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쇠로 돼 있는 추는 무게가 이 창문 하나의 무게랑 동일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게감을 전혀 안 느끼고 이렇게 팍 올리면은 거의 저절로 올라가는 속도가 붙어가지고 쉽게 열 수 있는 창이에요. 이 도르래 때문에 무게추랑 무게추가 이 창틀 뒤에 숨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에요. 기계식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알루미늄 창호 단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루미늄 창호 굉장히 많은데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틀을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속이 비어있는 단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이 비어진 데를 통해서 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가 거기 뭐 라이닝도 들어오고 단열재도 충진시켜야 되고 그런 어떤 복잡한 상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가장 요즘에 많이 쓰면서 기능적으로 뛰어난 것은 UPVC 창호예요. 하얀 플라스틱으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뭐 나무 텍스처 같은 거를 프린트 해가지고도 많이 쓰고 얘 가격이 일단 플라스틱 때문에 싸고 그리고 단열하고 방음성은 거의 최고예요. 근데 정말 목조가 들어가고 정말 알루미늄 들어가서 합성재 창호를 쓴다면은 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대신에 가장 최고급 창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성재. 바깥쪽에는 주로 이제 금속재 쓰고 안쪽에는 진짜 목재를 쓰거나 아니면 합성 수지를 써요. 네, 우리나라에서 합성 창문, 알루미늄 복합 재질로 돼 있는 창문을 쓴다 그러면은 그냥 PVC에다가 나무 패턴 입힌 그런 합성 수지 창틀하고 바깥쪽에는 알루미늄 창호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얘도 좋아요. 근데 얘는 가격이 비싸고 UPVC 창호는 가격이 싸다. 성능은 되게 좋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건축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일 거예요. 벨팩이라고 핀란드산으로 알고 있는데 합성창호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부재로 돼 있는 실내 쪽 창틀하고 바깥쪽에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창틀. 그리고 얘가 틸트 앤 턴도 있고 되게 복잡하게 참 많고, 근데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무지하게 비싼 제품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 이중창에다가 복층유리 들어가고 PVC 창, 바깥쪽에서 보면 나무 프린트돼서 목질도, 안쪽에서 실내 쪽에서 보면 나무 같은 느낌 나고, 바깥 실내에서는 그냥 하얗게 지금 노출을 시켰네요. 얘가 싸고 단열성, 기밀성도 되게 좋다. 그래서 많이 씁니다. 기회를 하시면 되고. 일단 시공에 대해서 볼 텐데, 시공을 할 때는 그 개구부 바깥쪽에다가 철물 이음새를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창이 무지하게 무겁죠. 유리까지 껴 있어서 걔를 이제 들어 올릴, 뭐 크레인으로 하든 뭘 하든, 보통 아저씨들이 한 대여섯 명이 큰 창 같은 경우, 거실창 같은 경우는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압착하는 손잡이가 있거든요. 유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진공으로 해서 딱 압착되는 손잡이로 이렇게 창을 들어서 옮기죠. 일단은 거실까지 오면은. 밖에서는 뭐 크레인으로 들 수도 있고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자, 이걸 글씨를 읽어서는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창을 제작을 하는 공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등간격으로 해서 이런 철물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고정이 미리 돼가지고. 얘를 가져와가지고 개구부가 있으면 개구부랑 이 바깥쪽 창틀이랑 사이 크기가 개구부가 더 크고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단열재도 충전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개구부가 예를 들면 RC조라 그랬을 때 RC조 거푸집 뗐을 때 걔가 아주 정밀하게 완전 수평, 완전 수직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우들투들하기도 하고. 근데 창문은 외장재랑 딱 그 선이 맞아야 되니까 정확한 위치에 수평을 만들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만들려면은 얘를 약간 차라리 틈새를 벌려서 거기다 조그만 나무 토막 같은 걸 받친다든지 해서 정교하게 그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 잡은 다음에 구체벽 개구부 쪽에다가 이 철물 한 반대쪽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듬성듬성하게 얘가 고정이 되고 그 틈새는 여전히 벌어진 채로 놔둬요. 그리고 거기다 쐐기 같은 걸 박아가지고 일단 메꾼 다음에 정확하게 위치가 이제 잡혔다 싶으면 거기다 우레탄 폼을 싸가지고 충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나중에 빼주면은 이제 창이 원래 위치에 딱 잡히게 되고 마감재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틈새를 메꿔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 1시간 5분 지났는데, 슬라이드가 이게 몇 페이지인지 볼게요. 지금 45페이지, 122페이지로 오늘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까지는 한 다음에 좀 쉴게요. 문에 대해서 볼게요. 외부로부터 출입되는 지면에 면한 벽 개구부에 설치를 한다. 창하고 비슷하게 방수, 방을, 뭐 단열까지도 보는데,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안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 이게 현관문이면은 뭐 단열도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문의 구성을 보면 일단 문틀이 있고, 그래서 문 좌우에 있는 것을 창하고 똑같이 잼이라고 부르고, 상부는 머리라고 인방이라고 부르고, 창하고 똑같죠? 하부도 인방이라고 부르고, 사인방, 하인방. 네, 뭐 문지방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문지방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특히 현관문 같은 경우는 외기랑 맞닿아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바닥을 통해서 바깥쪽에 있는 빗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지방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 줘야 되는 거는 그 현관문 같은 경우는 문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문턱을 뭐 아주 높게 만들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글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뭐 넘나드는데 문턱이 높으면 발이 걸리고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상적으로 보면 문턱은 거의 없듯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출입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물기가 들어오지 않게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상세 설계에서 그게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을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바깥쪽 바닥하고 단차가 나는 문턱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문턱이라기보다는 바깥쪽에 계단 한 단이 있고, 그 높이에 맞춰서 실내 바닥면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재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실내 마감재랑 실외 마감재 사이에다가 알루미늄 그 판 같은 거를 지금 한 1.5cm 정도 바닥에서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발로 밟았을 때, 신발을 신고 밟았을 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높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3mm 정도 두께면 쉽게 얘가 휘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정도의 두께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 이게 안쪽으로 열리는 문 같은데 얘가 요철이 있어서 딱 이 스토퍼에 멈추도록 걸려가지고 이렇게 상세를 미리 잡아놨어요. 그리고 예, 그게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근데 아주 세련되게 하려고 그 실내 그 마감재 바닥이랑 실내 마감재 바닥이 같은 높이에 있게 하고 싶고 거기 아무것도 튀어나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물컹키를 해주는 거죠, 수평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닥 마감재가 가다가 여기에 아예 그 트렌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외벽 쪽으로 따라서. 그래서 이 경우는 트렌치가 있고 실내 쪽에다가 어떤 그 하인방 재료 같은 거 하나 대가지고 얘가 높이는 거의 같으면서 바깥쪽에 빗물이 요 사이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 하인방 문턱하고 여기 그 바깥에 바닥 재료 사이에 얇은 틈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한 1cm 정도 되는 틈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제대로 된 크기의 트렌치가 지나가서 빗물을 모아가지고 빼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트렌치를 넣고 위에다 커버를 씌워서 빗물이 이 사이로 다 빠지도록, 하지만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방법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실외 이제 바닥 마감의 높이랑 실내 바닥 마감의 높이가 거의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단 단차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물만 막아주려고 지금 쇠판을 세워서 꽂아놓은 경우고요. 네, 문짝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라이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가을쯤에 되면은 이마트 뭐 그런데 그 DIY 코너 쪽에 가면은 뭐 문풍지 뭐 별의별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유리에 생기는 결로 막느라고 뽁뽁이 같은 거 죄다 붙이고, 그게 사실상은 어떤 건축 그 재료의 각부의 하자 때문에 파생된 제품이거든요. 그거를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문틀 같은 경우는 바람이 휑하니 들어오지 않도록 그 단면상에 이렇게 Z자로 꺾여가지고 이런 상세 단면이 있고 그거에 딱 맞는 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고 제품 선택을 잘 하면 좋아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해서 막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몰딩이란 게 있는데 문틀하고 계급부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도록 애초에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뭐 우레탄을 충진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보면 우레탄을 아무리 칼로 깔끔하게 잘라도 지글지글하게 우레탄 단면 보일 거고, 왼쪽에는 뭐 문틀 있고 오른쪽에는 벽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그걸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몰딩이에요. 그리고 문짝을 벽에 이제 고정할 때 경첩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경첩이 있고, 그게 나비 경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다 싸잡아서 일반 경첩이라 그러고, 이지 경첩이라는 것도 있고, 경사 경첩이라는 것도 있고, 스프링 경첩이 있는데, 경사 경첩이나 스프링 경첩은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별로 복잡하지 않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문틀을 먼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목문 틀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 틈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메꿔주는 마감재 역할을 하는 게 이 몰딩이 돼요. 몰딩의 각부에 따라서 서양 같은 아키트레브 이런 식으로 명칭이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는 다 몰딩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을 잡아주는 경첩이 얘가 일반 나비 경첩이고, 얘가 이게 뭐지? 나비 경첩이 아니라 이지 경첩이에요. 이거 내가 나비 경첩이라고 썼네. 얘가 이지 경첩이에요. 이지 경첩인데 일반 경첩하고 이지 경첩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접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반 경첩은 접히면 쇠판이 두 개가 만나니까, 그리고 걔가 문틀하고 문짝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문짝하고 문틀 사이의 틈새가 저 쇠판 두 개만큼 벌어져야 되거나, 아니면은 저 쇠판 한 장 두께만큼 문짝이라든지 문틀이 파여가지고 얘가 이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틈새를 작게 얇게 가려면. 근데 이지경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딱 겹치더라도 쇠 한 장 두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틀하고 문짝 사이의 틈이 한 2mm 정도 되는데, 2mm나 5mm 정도 되는데, 이 쇠판 하나가 거기 쏙 들어가기 때문에 문짝을 파지 않고서도 그냥 얘를 갖다 붙이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스프링 경첩이고 왼편에 보이는 건 경사 경첩인데, 얘네들은 도어 클로저 없이도 문을 열어두면 저절로 닫혀요. 얘는 굉장히 간단한 위치로 그냥 경사가 져서 그런 거고요. 얘를 이렇게 열면 문이 살짝 올라가요. 높이가. 그러다가 그냥 놔두면은 경사가 져가지고 힌지가 그냥 저절로 닫히면서 되는 거고, 얘는 스프링 때문에 저절로 닫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고 도어 클로저 이따만한 거를 따로 사가지고 달죠. 그럼 되게 고가가 되는 거고 되게 흉측해지는 거예요. 스윙 클리어는 경첩 양면이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회전축이 문짝 밖에 위치해요. 결과적으로 문짝이 90도 회전한다. 일단 그림을 볼 것이고, 피아노 경첩도 있어요. 피아노 경첩은 왜 피아노 경첩이냐면은 피아노 건반 덮개, S는 경첩. 피아노 쳐본 분들은 알 텐데, 건반 덮개를 이렇게 열면은 경첩이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완전히 기다란 경첩 하나가 박혀 있거든요. 그런 경첩을 가구에도 쓸 수가 있죠.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을 우리가 보면은 경첩이 두 개나 세 개 있고 그 사이에는 벌어져 있잖아요, 틈새가. 근데 피아노 경첩 같은 걸 쓰면은 얘가 완전히 밀실하게 그 틈새를 메꿔주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경첩이에요, 사실은. 스윈도 좌우 경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서부 영화 그런 거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요. 서부 건맨 이렇게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권총 차고 싸움 잘하는 그런 건맨 나온 영화 봤나요? 그 영화 보면은 주로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쓰고 시비 걸라고 술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술집 문이 이렇게 한번 열면은 마치 스프링이 달린 듯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 계속 흔들리는 문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서 보면은 가끔씩 주방에 이 문을 써요. 식당 같은데. 그래서 웨이터들이 주방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편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쪽으로 쉽게 열렸다 닫혔다 되는 게 스윙도 자유경첩이고요. 그리고 옛날식 목조 판자문에 기다랗게 붙이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가구에 쓰는 경첩도 있고, 문짝에 쓰는데 겉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틈새에 숨어 있는 경첩도 있고, 유리문에 쓰이는 경첩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 훑고 지나가면은, 이 지금 스윙 클리어 경첩이라는 거는 단면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일반적인 경첩은 문을 이렇게 열면은 문짝 두께만큼 얘가 자리를 차지해요. 열린 상태에서도. 그래서 문틀이 있으면 문틀
전 구간이 다 개방이 되는 게 아니라 문짝 두께만큼은 문이 한쪽에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기역자 그 스윙 클리어 그 힌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열렸을 때 그 문틀 바깥쪽으로 완전 문이 빠져줘요. 그래서 문틀 전 구간을 사람이 통과하는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왜 고려를 하냐? 설계를 하다 보면 복도폭 같은 게 정해져 가지고 더 이상 넓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법규적으로 장애인까지 휠체어까지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문폭 같은 게 이제 정해져 버리는 거죠. 이 클리어런스가 정해져요. 이 안에 통과돼야 되는 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문틀을 요거밖에 최대 사이즈를 잡지 못하게 되면은 문짝을 열었을 때 문짝 두께만큼 클리어런스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그 스윙 클리어 힌지 같은 걸 쓰게 되면은 문짝이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되니까 이런 힌지도 있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서부 영화에서 보이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힌지는 바로 이런 힌지, 그 피아노 힌지, 틈새가 없는 피아노 힌지, 그리고 이런 뭐 마구간 같은데 쓰이는 옛날식 문문에 쓰이는 되게 강한 어떤 힌지. 근데 이건 옛날식 힌지죠. 기다랗게 잡아주는 문짝을. 그게 이제 T 힌지라 그래요. 그리고 얘가 숨어있는, 왼편에 있는 게 숨어있는 힌지고요. 문짝 단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닫혔을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데 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숨어 있으려면은 그만큼 문짝 속에다가 공간을 차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흔하게 우리가 그뭐 장롱이라든지 부엌장 같은 데 열었을 때 보는 힌지죠. 가구용 힌지. 얘는 문짝의 뭐 좌우의 어떤 각도라든지 문짝이 얼마큼 튀어나오고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나사로 풀었다 해가지고 조율을 할 수가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유리문에 사용하는 이런 힌지도 있고. 자, 피봇 보면은 문짝에다가 사용을 했을 때 얘는 완전히 피봇 문이란 얘기는 문틀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는 바깥쪽에 문틀이 있고 그 안에 대롱대롱 달린 문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봇은 문짝만 있고 문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주는 것은 바닥하고 천장이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바닥하고 천장에 이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피봇 힌지가. 그리고 문을 저절로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어 클로즈고, 그리고 문이 어느 위치에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춰주게 하는 게 도어 스토퍼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피봇 문인데 지금 이 경우는 아예 문틀이 있는 상황에서 피봇을 썼네요. 그래서 그렇게 세련되게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품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틀이 없어 보이죠? 없는 상태인데 제가 피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식이 돼 있는 거고, 그 바닥에 이식되는 건 주로 이러는 거. 천장에도 비슷한 게 이렇게 이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문을 여기다 딱 구멍 같은 걸 뚫었고 여기다 딱 얹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때문에 이거 열고 닫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주로 우리나라 현관문에서 주로 쓰는 도어 스토퍼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실내문 같은 경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벽에 쿵쿵 부딪히면서 벽에 계속 동그란 손잡이 자국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벽에서 튀어나와서 문을 정지시키는 도어 스토퍼도 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 텐데 문을 닫아주는 도어 클로즈죠. 속도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고요. 문손잡이를 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레버형을 더 많이 쓰죠. 레버형이 더 손으로 잡고 열고 닫는 게 더 유리해요. 원통형은 미끄러지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장애인들 특히 되게 불편해하죠. 레버형은 뭐 팔꿈치로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컵핸들이라는 거는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형태가 이제 컵핸들이라고 서양에서는 리세스 그냥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 표면에 문 표면 밖으로 돌출되는 손잡이가 아니라 문 표면 안에 숨어 있는 손잡이에요.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손잡이를 밖으로 나오게 해서 쓰는 어떤 손잡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통형이고, 여기 왼편 위에 있는 게, 아래 있는 게 요즘에 많이 쓰는 레버형 손잡이고요. 그리고 이게 컵핸들 손잡이라 그래가지고, 표면에 거의 일자로 있다가, 이거는 약간 그래도 돌출돼 있죠. 근데 완전히 여기 이식돼가지고 거의 표면에 숨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요 손가락으로 당기면 얘가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좌우로 돌려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평소에는. 그리고 탈출용 바도 있죠. 출입문에. 탈출용 문에 있는 거. 얘는 뭐냐면은, 한 방향으로만 이동시킬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상계단이 있어요. 도서관 같은데. 근데 도서관이 뭐 10층짜리인데 1층에서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지만 불이 나면 10층에 있는 사람도 바로 10층에서부터 직통 계단을 통해서 바로 1층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상 계단이 만약 양방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은 1층에서부터 그 출입 그 센서를 거치지 않고 비상 문을 통해서 이렇게 직통 계단을 통해서 10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바깥쪽에서 실내로 들어간 곳에는 아예 비상문에는 손잡이가 아예 없고요. 근데 실내 쪽에는 수평으로 푸시해가지고 밀면은 문이 열리는 탈출용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홍문관 계단을 이용해 보면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나가는 그 계단 문 사용한 적 있나요?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할 때? 걔가 이제 탈출용 바예요. 그리고 걸쇠는 문을 고정을 시킬 때 수직으로 이렇게 천장이나 바닥 쪽으로 해서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볼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출입문 대부분의 그 방문 보면은 얘가 있어요. 그래갖고 얘 덕분에 문을 이렇게 닫으면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딱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얘가 문틀에 가서 꽂혀가지고 문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플러시 볼트라 근데 얘를 레치 볼트라 그러고, 근데 플러시 볼트라 그러는 거는 이런 어떤 출입문 같은데, 상업적인 건물의 출입문 같은데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얘가 여기서 볼트 같은 게 휙 튀어나와가지고 천장에 가서 꽂혀요. 그래서 얘가 열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상가 같은데 양개 문이 있는데 출입문에 한쪽 문은 고정이라고 해놓고 한쪽 문만 열리게 했을 때 이 고정된 문은 이런 플러시 볼트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얘를 높은 곳에 주로 손잡이가 있는데 걔를 당기면은 그 플러시 볼트가 천장 쪽에 가서 아니면 바닥 쪽에 가서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문을 열게 하려 그러면은 아래쪽이나 위쪽에 있는 볼트를 해제를 시켜야지 문이 다시 열렸다 닫혔다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비상문 푸시바예요. 우리가 홍문관 계단실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바깥쪽에 손잡이를 빼버리면 얘는 일방향으로만 사람들이 그 통행하게 되고 불났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봤던 렛치 볼트를 닫아주는 쇠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틀이 나무 재질로 돼 있거나 아니면 PVC 재질로 돼 있거나 그랬을 때 거기 계속 흠집이 나면서 계속 닳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 부분에 쇠판을 하나 껴주거든요. 구멍을 뚫고 걔를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물쇠를 다는데 그 모티스 락, 데들락, 뭐 레치락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티스라는 것은 한번 설명할게요. 나도 헷갈리니까. 그 쇠 자물통이에요. 박스형으로 생겨 있는. 그래서 걔가 우리는 별로 의식을 안 하지만 방문 하나하나마다 그 안쪽에 홈이 파여 있고 거기에 쇠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봤던 레치 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치 볼트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문이 잠글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게 데들락이에요. 그래서 손잡이나 열쇠를 돌리면은 열리는 건데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모티스 데들락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방문에 꽂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열쇠를 돌리면은 얘를 열고 닫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이 박스 부분이 문 안에 숨어져 있어요. 밖에서 보면 요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쇠를 돌리면 얘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레버형하고 같이 붙어 있는 제품도 있고,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림락도 있고, 얘가 아마 림락일 거예요.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와우간의 제 연구실 같은 경우는 도우락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문에 이식시킨 게 아니라 그 문이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어떤 오토락 같은 걸 받아줄 수 있는 틈새가 내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형으로 해서 바깥쪽에다 부착하는 락을 쓰고요. 그리고 플러시 볼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구멍이 평소에 닫혀 있다가 열렸다 하면은 걔가 이제 바닥에 설치된 스트라이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스트라이크예요. 문틀에 설치가 돼 있고 구멍이 미리 뚫어져 있어서 이 레치 볼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 락 볼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걔가 문틀을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쇠판이에요. 와, 1시간 반 지났네. 개폐 방식을 보면은 여다지가 있고, 이다지 미서기가 있고, 피봇이 있고, 문도, 슬라이딩 폴딩이 있고, 창문 설명할 때 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문에도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피봇 문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죠. 여다지 문 사례. 목재 창틀과 같이 전통적인, 옛날부터 사용하던 것이라는 얘기고, 금속 여다짐은 유리 여다짐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림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목문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긴 나무문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판판하게 생긴 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마치 마구간에 있을 법한 옛날 서양권대 예스러운 이런 목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목문은 겉에만 목재로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허니컴, 종이로 돼 있는 허니컴이 채워져 있고 밖에 얇은 판재를 붙여가지고 마감이 돼 있는 그 문을 더 많이 써요. 얘는 가볍죠. 근데 그 안을 완전 무겁게 지금 나무 집성목으로 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UPVC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선 흔하지 않고 서양 같은 경우는 주택 출입문에 주로 많이 써요. 싸기 때문에. 근데 출입문 치고는 PVC가 플라스틱이라서 스크래치가 많이 나니까 너무 느낌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제품 같진 않아요. ABS 방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고요. 제일 가벼워요. 그 목문하고 거의 같은 구조인데 그 바깥에 그 마감면이 ABS 재질로 되어 있고 문틀도 ABS 재질로 되어 있죠. 그 안에는 종이 허니컴 심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하게 쓰는 ABS 방문, 이것도 ABS 방문이고요. 이건 UPVC 재질의 현관문. 단열재가 안에 충진되어 있어서 단열성은 되게 좋아요. 근데 굉장히 싼 티가 나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방화문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일정 시간 내에 얼마나 그 화염을 견디냐 그런 성능이죠. 그래서 시간을 단위로 해서 갑종, 을종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 문을 뜯어보면 문짝 안에는 앞면 단열재가 충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에 버티는 거죠. 문틀을 시공을 할 때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방화문 같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고 라이닝이 또 들어가는데 발포스 라이닝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한국 제품에는 그렇게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경우고 단열문 같은 경우 심재가 단열재로 충진이 되어 있는 것을 단열문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라이닝이 들어가 있죠. 방풍 방음 때문에. 이거는 왜 해놨지? 그래서 이 문틀을 보면은 이렇게 기역 Z자로 꺾여갖고 바람이 휙 많이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에 지금 그 가스켓이 돼 있어서 바람을 또 막아주고요. 그리고 얘가 방화문이라서 내부에 앞면 단열재가 지금 충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에 버티는 능력이 좀 뛰어난 거고요. 시공은 아까도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한데 개구부 자체가 문틀보다는 조금 더 틈새가 놔두도록 여유가 있고 문틀 뒷면에 그 문틀에 이미 고정이 돼 있는 브라켓, 철물 브라켓을 부착을 시켜가지고 계급에 고정시키고
틈새를 벌려놓은 채로 그 틈새를 우레탄 폼 같은 걸로 충진을 시키고 나머지는 뭐 몰딩 같은 걸로 막거나 마감을 시키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그 설치인데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이격을 적절히 쐐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공중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평철을 뽑아가지고 계구부에다가 나사로 고정시켜줘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사춤을 하고 그 틈새에다가 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폼으로 해서 승진시켜주고 그 흉측한 단면은 그 몰딩 같은 걸로 가려주고 그 다음에 마감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몰딩으로 가르기 전에 우레탄 폼으로 사춤했을 때 어떤 거친 단면을 보여줘요. 이 부분을 나중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에다가 몰딩을 갖다 대주면은 저런 회색 틈새가 다 없어지게 돼요. 거기까지 일단 1시간 반 했으니까요. 한 5분 지난 다음에 나머지 슬라이드를 할게요.